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0.5% 정도 내려온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요. 뭐 분위기가 좀 흘러내리는 분위기고 지수에 빠진 폭 비해서는 종목별 체감은 좀 더 빠진 것처럼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약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2564포인트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코스닥 매수 출발을 했습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을 했지만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이 보였고 하락 섹터가 다수를 좀 차지하면서 좀 분위기가 썩 좋지는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2차 전지, LED 장비, PCB, 우주항공 쪽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전기나 LG전자, LG이노텍 등 대형 IT와 더불어서 UAM이나 드론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애플페이와 모듈러 주택 관련된 테마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일과 달리 외국인들은 장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선물 매수 대응을 했는데요. 9시 40분 기준 5,700억대 매수가 선물이 들어왔고 10시 30분 기준 외국인들은 선물을 8,500억대까지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전에 삼성전자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외국인들은 현물 선물 동시 매수로 전환하면서 코스피 매수는 대부분 전기전자에 집중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일부 엔터주를 매수했고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대규모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외국인들이 보입니다. 기관은 코스피 전기전자 매수하는 정도였고요.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의료정밀 기기를 매수했습니다. 다만 양시장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하락 종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은 유동성에 대해서 다소 조금은 슬림화되고 차별적인 장세를 보여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 변곡점이 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11시 기준 한 10시 50분에서 11시 정도를 기점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규모를 갑자기 절반 수준으로 급하게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물 매도도 전환되면서 시장은 하락 전환했는데요. 이 즈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시간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스파이 언론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 시장의 낙폭이 이때부터 확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월스트리트 저널에 관련된 이 시간대 뉴스 헤드라인인데요. 이 관련해서 대중국 추가 수출 규제에 대한 명분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결국은 이 중국의 언론이 미국의 테크 기술이 쓰여서 이제 스파이 노릇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게 이제 보도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중국 추가 기술 규제에 대한 명분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면서 중국 시장이 이때 낙폭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내 시장에도 이제 주춤했었던 영향이 미쳤고 결국은 이제 국내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절반 이상 급하게 바로 줄이는 포지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이 시간대 위안화 환율이 추가로 올라가면서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26 위안선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7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변화가 너무 컸던 겁니다. 제로 코로나 한창이던 작년 10월 레벨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 시간쯤에 신영증권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리오프닝 효과 약화라든지 최근 단행된 금리 인하와 부양책의 규모에 대한 실망 그리고 경제지표의 부진 그리고 미국의 AI 반도체 규제 발표 약세 요인이지만 전반적으로 7월 1일부터 또 중국 측에서 국가 안보나 국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보복을 명문화한 대외관계법 그 45개조 시행도 복합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시 한 50분경에서 11시쯤에 갑자기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튀어오르고 그때 원달러 환율도 같이 튀어오르면서 강하게 매수하던 외국인 선물이 확 줄어든 계기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꾸준하게 이제 줄어든 상태에서 좀 지지부진하면서 계속 이제 주가가 흐르다가 장 막간에 이제 한 3시쯤, 오후 3시쯤부터 다시 한번 시장 변동성이 아래쪽으로 나타났는데요. 시장의 변화가 이어진 이유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의한 결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르셋증권에서 코멘트를 냈는데요. 파월이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금융안정성 회의에서 금융안정과 경제 발전이라는 주제로 연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파월이 경제활동이 최근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을 했고 소비지출 증가와 주택시장 일부가 영향을 줬다고 언급하면서 고용시장이 매우 타이트하고 견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을 2%대로 끌어내리는 과정의 길이 매우 멀다고 언급했고 금요일 발표되는
PC 가격 지수가 3.9% 상승으로 그리고 근원 PC 물가는 전년 대비 4.7% 상승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언급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연준위원들이 연말까지 2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또 추정하기도 했고 긴축된 신용 조건으로 인한 영향의 정도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최근 은행 리스크가 결국 더 강력한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이 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 영향 때문에 달러화가 급하게 이제 강세로 전환했고 미국 국채 금리도 상승을 보였고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오전에 이제 상승분을 반납하고 보합권까지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방으로 더 이제 시장이 밀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장되면서 1,310원 중반대로 이 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요.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 강세를 보이면서 내년에 흑자 기대감이 유입됐던 한국전력이 상승해 보였고 6월에 하락세 지속됐던 의약품은 반등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 업황 저점 통과 기대감에 전기전자 강세였고요. 업종 내에서는 특히 이수페타시스와 대덕전자 등 PCB 업가들의 주가가 강세 뚜렷했고 반면 비금속 광물이 가장 부진했는데 건설업도 약세 기록하면서 특히 GS건설은 장중 8%까지 급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7월 중에 이제 인천 검단도시 관련된 결과가 또 나오거든요. 그쪽 관련된 이번에 이제 붕괴된 사태에 대한 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감이 아직은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매물 출회되면서 업종별로는 반도체나 IT 하드웨어 쪽은 강세를 보인 반면 디지털 컨텐츠라든지 IT 소프트웨어 쪽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섹터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역시 뭐 오늘도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분위기는 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분위기는 뭐 좀 좋지 않은데 근데 뭐 반도체 주식과 소부장주는 굉장히 그래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채팅창 분위기 안 좋다고요? 채팅창 분위기가요? 그렇죠. 아까 이제 뭐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날이었으니까 코스닥이 1,100개 빠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그럴 수 있죠. 네. 뭐 박근영 부장 바꿔라 이런 말도 있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뉴욕 증시 장 마감 후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공개했고요. 회계연도 23년 3분기 매출액이 37억 5,2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56.5% 감소하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가 36억 9천만 달러였기 때문에 이를 웃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 시장이 좋게 나온 거죠. 아울러서 이제 1.43달러의 주당 순손실을 거두면서 적자 전환하기도 했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양호했습니다. 마이크론 회계연도 4분기, 그러니까 6월에서 8월 사이에 대해서는 매출 가이던스로 37에서 41억 달러를 제시했고요. 중간값은 39억 달러로 시장이 이미 컨센서스를 가졌던 38억 8천만 달러와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마이크론이 코멘트를 어떻게 했냐면 가격 추세가 개선됨에 따라 반도체 산업의 저점이 끝난 것 같다라고 밝혔고 재고의 지속적인 개선과 메모리 컨텐츠 증가로 인해서 업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업계 전반의 생산 감축은 공급 과잉을 어떤 초과 공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까지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마이크론의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영어로 되어 있지만 뭐 한눈에 다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감산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마이크론에서. 그래서 기존의 웨이퍼 스타트 25% 감소해서 감산폭을 30%로 감산폭을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관련된 레비뉴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쪽에서 오른쪽 랜드 쪽에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부분 보시면 마이크론의 랜드 비트 그로스가 30% 이상 전분기 대비 상승하고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랜드 비트 그로스 상당히 좀 좋게 나가고 있다는 거죠. 뭔가 수요가 좀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랜드의 탄력적인 수요 회복도 확인됐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한투자증권은 보고서를 내면서 결국 이제 사이클의 업황과 주가 변곡점이 당초 예상보다 좀 앞당겨지고 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냈고요. 배경은 역시 DDR5와 HBM3 등 신규 하이엔드 제품 내에서의 예상보다 빠른 수요 확대 때문에 DDR4와 같은 기존 제품들의 회복은 하반기 점진적인 경기 회복소에 아마 맞춰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차별적 동향을 보인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DDR5와 HBM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게 또 생각보다 빨리 왔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업사이클에 대한 확신이 형성됐다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 좀 공격적인 이야기를 또다시 냈습니다. 네. 다음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전방 수요처별 마이크론의 코멘트를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제 정리한 표인데요.
보시면은 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뭐 DDR5와 HBM 관련된 푸르게 보이는 쪽에 보시면은 DRAM 내에서 DDR5 비중이 전분기 대비 2배 정도 증가했다 등등 포함해서 본격적인 양산 계획이 어떻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유의미한 DDR5와 HBM 관련된 마이크론의 코멘트를 이렇게 표로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HBM이 탑재되는 AI 반도체 칩 개수 추이 전망인데 뭐 엔비디아나 그 다음에 AMD 그 다음에 뭐 인텔 등과 관련된 칩 제품명과 그 다음에 메모리에 들어가는 칩 개수들이 이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에 줄쳐진 거 보시면 제품 가격을 감안한 HBM의 시장 성장률이 전년비 46% 정도 성장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31%까지 또 성장하는 거죠. 보통 이 메모리 시장은 보통 한 10에서 그 다음에 10% 중반 정도의 성장률이 일반적으로 이제 평균적인 성장률인데 이 HBM의 성장률이 40% 이상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고성장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결국 반도체 내에서도 이렇게 HBM이나 DDR5 관련된 쪽이 상당히 관련된 주가가 더 좋겠죠. 퍼포먼스가.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DDR5 침투율 전망인데요. 올해 4분기까지는 26%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DDR5 침투율이 이제 예상된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역시나 HBM과 DDR5의 어떤 모멘텀이 상당히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은 연초 이후의 중소형주 반등 비교인데 보시면 이 회색선이 가장 많이 반등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회색선이 굉장히 많이 연초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연초 이후에 이렇게 신규 공정이나 EUV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들은 결국 종목이 HPSP와 SNS텍입니다. 이 두 종목이 이렇게 회색 선으로 보이는 게 이제 신규 관련된 상당히 높은 성장률 주가 수준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 쪽으로 보시는 게 약간 이게 갈색인가요? 이게 무슨 색깔이죠? 이게 DDR5와 HBM 관련된 종목인데 그 관련 종목은 이수페타시스, TLB, ISC, 아비코전자, PSK홀딩스, STI, 프로텍, 레이저셀 이 종목들에 대한 평균 주가 상승폭을 나타냈는데 이것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짙은 파란색이 이제 하이닉스의 이제 상승폭이고요. 빨간색은 전통적인 소부장들입니다. 43개 기업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부장이 많이 오른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공정이나 EUV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DDR5와 HBM과 관련된 종목들로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의 평균적인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좀 더 다시 한번 보시고 이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게 언급되어 있는지도 한번 평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 마지막인데요. 신영증권에서 7월에 상무부 대중국 수출 제재는 AI 반도체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현재 가장 수요가 좋은 영역이 AI 관련된 서버 수요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신영증권에서는 다시 코멘트를 냈고요. 야후 파이낸스 보도 기준 회사별 대중국 매출 의존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퀄컴이 가장 높습니다. 64%나 중국 쪽에 수출하고 있고 브로드컴이 35%, 인텔이 27, AMD가 22, 엔비디아가 21, 마이크론이 11 정도인데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이 11% 정도 되지만 뭐 다른 쪽에서의 비중을 좀 높이면서 그걸 이제 메이크업 하겠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 아무튼 미국 쪽에 관련된 주요 반도체 회사의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내 회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들이 중국 판매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 중국 판매를 좀 금지를 하게 되면 수출을 금지하게 되면 이 회사들이 직격적으로 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그렇죠. 최근에 나온 게 이제 기존의 A100인가요? 그 제품이 좀 고사양 제품인데 그걸 이제 못하게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예, 그러니까 A800을 팔았었거든요. 약간 사양이 낮은 걸로. 근데 이제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게 A800도 못하게 막는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 쪽에서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못 파는 것을 한국 니네가 메이크업해서 팔지 마라. 그렇게까지 경고를 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미국의 이런 회사들이 미국이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회사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결국 제재를 하게 되면 뭔가 누군가는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 쪽에는 반사이익이 될지 아니면 중립적인 요소일지 뭐 그것도 추후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반사이익 보긴 뭐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 중국과 미국의 갈등에서
무게 중심이 점점 이제 미국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중국이 영 뭔가 한 방 없이 계속 그냥 이렇게 좀 당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예.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보긴 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네, 중국이 뭐 경기 부양이니 뭐 이런저런 걸 많이 하는데 글쎄요, 뭐 이렇게 명힘은 못 쓰는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이하나 환율로 지금 오늘도 네, 많이 빠진 게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다음 섹터도 가보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오늘은 UAM과 드론과 관련된 뉴스로 이제 일단 테마성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조비 에이비에이션 이 관련된 회사입니다. 연방 정부로부터 전기 수직 이착륙기 비행 허가를 받아서 테스트 권한을 받을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 UAM은 뭐 이렇게 뜨는 뭐 그런 뭐 비행체겠죠. 도시명 한국 모빌리티 뭐 이런 거죠. 뭐 그러겠죠. UAM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직 이착륙기 비행 허가를 받았다니까 이제 이렇게 뜨는 뭐 그런 어떤 제품인 것 같습니다. 드론처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생산 라인에 구축된 최초의 EV TOL, 톨이라 불러야 되나요? 뭐 EV TOL이라 불리는데 이 비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조비 에비에이션의 세 번째 본격적인 프로토타입 양산 프로토타입 관련된 부분에서 FAA 그러니까 미국 연방 항공국에서 발행한 특별 감항 인증서까지 받았다. 그래서 향후 비행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밤에 조비 에비에이션 주가가 40% 넘게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 자료를 제가 띄워주시면 조비 관련된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이렇게 뭔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이제 통신 관련된 헤드라인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네. 한편 이제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국내 유무인 경량형 항공기 제조 및 개발 기업인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장 전 투자 요청 프리 IPO라고 하는데 이걸 나섰다고 하거든요. 희망 기업 가치가 최대 2천억 이상이 거론되고 있고 구주 매각분을 제외한 신규 투자 유치 규모가 200억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래교통 수준으로 주목되는 UAM 관련된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면서 관련 사업의 확장에 따른 기업들이 투자 검토에 나서면서 주목이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테마적인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남성, 베셀, 제이션 시스템 등등 파이버 프로 이런 종목들도 결국은 말씀드렸던 UAM이라든지 드론 관련된 종목들로 분류된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주가들이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VTOL은 그 버티컬 테이크오프 앤 랜딩으로 그 수직 이착륙을 아마 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댓글 보고 알았고요. 아, 빠르세요 이분들. 자,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도 좀 오늘 움직임이 있었고요. 네, 뭐 결국 이제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들이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전날 미국 시장에서는 대형 기술주들이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주도 올랐고 테슬라도 2.4%, 리비안도 5.02%, 루시드도 5.25%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상승세를 또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국내에도 오늘 미쳤고요. 근데 루시드인가요? 리비안인가요? 그 일부 이제 종목이 뭐 1달러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약간 이슈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1달러 미만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게 상패 기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수급 세력이 들어와서 그 주식을 좀 끌어올린 것도 있다 이런 말도 미국 시장에서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상패를 안 시키려고 주가를 좀 급등각으로 1달러 이상으로 뭐 끌어올린 그런 수급적인 이슈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뭐 테슬라는 그런 종목이 아니니까 어제 2.4% 올라왔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비안이나 루시드도 어쨌든 5%대 급등세가 일단 나온 겁니다. 테슬라가 스웨덴의 볼보도 테슬라 충전소를 또 이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이제 충전기 관련된 표준과 관련된 부분에서 테슬라가 뭔가 이제 적극적인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현지 시간으로 이제 어제 도이치방크에 따르면은 테슬라가 2분기 중국에서 15만 3천 대를 판매한 것으로 이제 전망되면서 중국의 초상증권은 같은 기간 테슬라가 15만 5천 대 정도를 판매했다 이렇게 예상했기 때문에 비슷한 수치입니다. 팩스셋에 따르면 테슬라가 2분기에 44만 5천 대의 차량을 또 판매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분기 42만 3천 대를 크게 상회하는 물량을 팔았으니까 테슬라의 수요가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부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왔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신흥 SEC라든지 엠플러스 뭐 이런 종목들도 주가들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와 별개로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증권에서 조금 보수적인 양극재 관련된 자료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업계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흘러나와서 약간 어느 쪽이 맞을지는 좀 숫자가 나와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된 정부의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환경부가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확정지었다 밝혔는데 2030년 전기차 42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충전 시설을 123만 개 이상으로 대폭적으로 확충하고 회원카드 한 장으로 모든 충전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결제 방식을 개선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기차는 약 46만 5천 대가 보급됐는데 2030년 기준 420만 대 보급이니까 거의 10배 수준 보급을 하는 겁니다. 충전기는 급속과 완속기 합해서 24만 개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충전 시설을 123만 개 이상으로 충전한다고 하니까 대폭적인 확대가 되는 거죠. 네. 여기다가 이제 거주지와 직장 등 생활 거점에는 완속 충전기,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국도변 주유소 등의 이동 거점에는 급속 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기로 했고, 신축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 설치를 비율을 5%에서 25년 10%까지 상향 조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거 새로 지으면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더 상향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국전기연구원이 이재조 박사팀이 개발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기술이 세계 최초로 OCPP 2.0.1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OCPP 전기차 관련된 충전 관련된 이 부분이 이제 국제협의체 OCA가 개발한 산업 표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세계 50개 이상의 국가가 OCPP를 활용하고 돼 있다고 알려져서 이게 세계 최초로 인증을 받은 거니까 의미가 또 있는 거죠. 충전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제 콘센트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야기되면서 충전기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역시 뭐 전기차는 뭐 끊임없이 계속해서 뭐 이슈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다음 섹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휴대폰과 IT 부품 관련주들이 오늘 장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엄청 상대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휴대폰 IT 쪽에서 이제 중국의 5월 스마트폰 출하량 회복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 이제 코멘트가 나오기를 올해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2,520만 대, 전년비 21.1%가 증가했고 전 월비로는 5월 달이 39.5%나 증가했습니다. 2월 이후 전년비 대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판매량은 4월까지 전년비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2022년 재고 조정 영향과 6.18 페스티벌 그리고 하반기 수요 회복을 고려해서 5월 달에는 출하량이 증가세가 나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첫 번째 사진은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인데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전월 대비 증감률 추이가 일단 고개를 들었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표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표는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과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추이인데 확실히 22년 이후로 봤을 때는 23년 접어들면서 이 증감률, 그러니까 실선으로 나타내는 녹색 증감률이 우상향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도 조금 회복 국면으로 일단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회복 국면으로 좀 고개를 들고 있다 모습을 보입니다. 업체별로 본다면 애플 출하량이 4월까지 전년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5월 달에는 다소 조금은 소폭 감소세가 나타난 반면 중화권 업체들의 출하량은 4월까지 전년과 유사한 수준 유지했지만 올해는 전년비 35.1%나 중화권 업체들의 출하량이 상당히 많이 급증했습니다. 판매량이 네. 않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글로벌도 이제 절대적인 판매량 자체가 네.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 판매량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렇게 좀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아주 좋은 건 글로벌도 아닌데. 줄어들고 있고 네네. 중국도 보니까 사실상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월간 단위로 봐서는 조금 네. 이제 고개를 들었죠.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가 조금 0% 밑에잖아요 아직.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감소폭이 줄어든 건 맞지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은 이 그래프라. 맞습니다. 예, 네.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NH투자증권에서 중국 시장의 본격적인 수요 회복의 시그널은 아직은 나타난 건 아니다라고 네네네. 평가를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6월에 실시한 6.18 페스티벌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했기 때문에 6월과 7월까지는 출하량 감소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세트 업체들의 하반기 프로모션 확대 등을 고려한다면 네. 수요 개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이폰 15 시리즈의 판매 호조세가 역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긍정적으로 일단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부품에 관련 업체에서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낮아져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중국이나 이 시장에서
아마 반등세가 나오게 된다면 수요 회복에 대한 가장 큰 수혜는 삼성전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와 그다음에 이제 아이폰 15 시리즈의 판매 호조세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LG이노텍이 좀 좋다라고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기대가 좀 크군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이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하량이 완전히 이제 플러스권으로 돈 건 아닙니다만 마이너스권이 확실히 많이 줄어든 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 이제 뉴스에서 아이폰 15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야기 나오는데 SBMP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폭스콘이 공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아이폰 15 생산에 대한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야기 나왔습니다. 채용 공고에 따르면 폭스콘에서 정저우 공장 조립 라인에 복귀하는 전직 직원에 대해서 8,000위안 약 144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채용 공고를 냈고요. 네. 직원을 또 추천하면 추천한 직원에게도 1,000위안 약 19만 원 정도를 추가하는 공격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외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폭스콘 선정 공장 역시 채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아이폰 15 생산과 관련된 상당히 좀 공격적인 채용이 된다고 한다면 기대감이 높아지는 국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까지는 아이폰이 좋았지만 5월에는 좀 주춤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실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 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5월이 주춤했지만 결국은 하반기, 3분기 정도에 이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다 볼 수 있겠고 네. LG이노텍이나 뭐 삼성전기 그리고 뭐 BH 이런 종목들도 오늘 플러스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중국 스마트폰 하반기에 좀 반등할 여지가 좀 있는 거는 네. 그 며칠 판매가 네, 판매가. 네. 그러니까 하웨이가 원래 이제 그 통신 장비에 대해서 미국 제재가 있어서 네네네. 그걸 못하면서 스마트폰도 별로 못 만들었습니다. 화웨이. 예. 예.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중국 스마트폰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 때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최근 며칠 전에 목표치를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중국 내수 기업이 그 하반기에 좀 많이 네네. 팔겠다는 의도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네네. 기저효과 때문에 좀 올라올 거는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제 제가 지금 한 4가지 섹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시장의 무게가 IT 쪽에 역시 있는 거예요. 네네네. 반도체, 뭐 IT 부품, 그다음에 소부장 이런 쪽으로 가 있어서 나머지들이 이제 최근에 좀 상반기에 올라왔던 섹터들, 그러니까 뭐 별로 안 좋았던 소프트웨어도 더 팔고 있고 외국인들은 그다음에 일부 이제 뭐 AI 의료기기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좀 다른 컨텐츠, 뭐 음원, 뭐 음반, 기획사 이쪽도 뭐 살짝 조정이 나오면서 좀 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 수급의 흐름이 약간 반도체나 IT 쪽으로 좀 넘어온 듯한 느낌은 확실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하드웨어 쪽으로 조금 무게 중심이 가나 싶기도 예. 하네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EUV나 그다음에 뭐 DDR5, 뭐 HBM 이런 관련 종목들 아까 첫 번째 신한투자증권 표를 보여드렸지만 2배 이상 올라왔어요 주가들. 그러니까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또 따라잡기도 되게 또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되게 쉽지 않습니다. 쉬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풍력주 한번 볼까요? 네, 의외로 오늘 풍력주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지난번에 지멘스 사태 때문에 좀 이다 아니다 막 말도 많아가지고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는 전일 지멘스가 주가가 6.7%나 급등했습니다. 지멘스 에너지가. 네. 사진을 보여주시면 로이터 통신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보시면 이게 뭐냐면 유럽의 그 풍력 관련된 디벨로퍼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이슈가 아니라고 언급한 겁니다. 해외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멘스 이슈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급락을 했었는데 이게 유럽의 디벨로퍼들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이슈 아니야. 뭐 코멘트리 대부분 다 이건 뭐 큰 이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멘스 에너지가 어제 이제 6%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그 디벨로퍼들은 딱히 발주에 대한 재검토 의사도 비추지 않았다라고 로이터 통신에서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주가가 빠질 이유도 아니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풍력 디벨로퍼들의 주요 코멘트를 좀 메리츠 증권에서 이제 코멘트를 이제 좀 정리해서 올린 자료가 있는데 이 EDP 레노바비스라는 뭐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회사가 있는데 여기 포르투갈 디벨로퍼라고 해요. 그 회사에서는 우리의 터빈 공급사는 다변화 이미 되어 있고 지멘스를 포함한 모두가 잘 적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RWE라는 독일의 디벨로퍼는 특이할 만한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평가했고 오스터드 그러니까 덴마크 디벨로퍼인데 이쪽은 하나의 육상풍력 단지를 지멘스 터빈으로 운영 중인데 가동률은 높은 수준을 기록 중에 있고 터빈의 고장률이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라고 평가했답니다. 그리고 엘로스 바인드라는 뭐 스웨덴 디벨로퍼가 있는데 이쪽도
지멘스 터빈의 기술 문제는 다른 터빈사들의 기존 일상적인 이슈보다 크게 자주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의 지멘스 터빈 61기 조달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평가를 했다 그러고 네. 스페인 데벨로퍼도 이제 지멘스의 5메가와트 터빈 11기를 주문하기 이전에 해당 문제를 깊이 검토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조금 보조를 했다고 그럽니다. 다만 이제 PG라는 폴란드 데벨로퍼도 2027년 준공 예정인 발틱2 해상 풍력 단지에 대한 지멘스의 터빈 공급은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데벨로퍼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멘스 관련된 이슈가 뭐 이렇게 뭔가 디폴트가 되거나 뭐 어떤 기계에 문제가 있거나 결함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유럽 디벨로퍼들이 전부 다 발주에 대한 재검토 의사도 없고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멘스가 이제 어제 6% 이상 급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시 이제 풍력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말을 하고 있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역시 이제 지금 CS 윈드나 이런 쪽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 또 평가를 하면서 또 하나의 코멘트를 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그 라이스테드 에너지라는가요? 이게 뭐 제대로 제가 읽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에너지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서 유럽 내년부터 해상풍력 타워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8년도부터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그리고 유럽의 해상 타워 수요량은 올해 21만 톤에서 24년도에는 78만 톤으로 급증하고 27년에는 122만 톤 그리고 28년에는 130만 톤 2029년은 174만 톤까지 추정이 되면서 해상 타워 수요량이 굉장히 급증할 것이다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상 타워 공장 신설에 2, 3년 정도 걸리니까 이 정도 업체들이 이제 뭔가 급증에 대한 수요를 채우려면 업체들의 증설에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쇼티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코멘트를 냈고요. 결국 이제 해상풍력 타워가 급격하게 커지고 대중형화되면서 기존 설비들이 지속적으로 또 업그레이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미동부 해상 타워 수출까지 감안하면 공급 부족 정도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이 말씀된 유니투자증권에서 이제 어떤 CS 윈드의 여러 가지 해상풍력과 관련된 거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 표까지 띄워줬고요. 이 코멘트를 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계속적으로 유진투자증권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로이터에서 나온 거는 그 이제 앞으로 발주가 진행되고 발주해 줄 거에 대해서 이제 괜찮다 계속 줄 거다라는 거고 금요일날 전주 금요일날 37%를 빠졌는데 네. 그건 뭐냐면 원래 이제 터빈을 공급하면 어느 정도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보증 기간이 있는데 거기서 그 이제 CFO가 얘기를 고장 난 게 한 10%로 예상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한 30% 이상 될 거다. 그러면 당연히 충당금을 쌓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해서 불확실 요인이 있다. 그래서 빠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그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터빈 용량을 가장 한 게 이제 지멘스 가메사. 네. 근데 지멘스 에너지가 지멘스 가메사를 합병했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육상 풍력에 대해서 여태까지 설치량의 원래는 10% 고장 확률로 충당금을 쌌는데 이제는 30% 정도까지 됐다고 해서 그런 실적 우려감으로 빠진 거고. 네네.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4메가와트, 15메가와트를 지멘스 가메사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해상 풍력은 좀 잘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언급도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멘스 가메스 관련된 이슈가 예를 들어 이제 육상 거가 문제가 됐다면 CS 윈드는 육상 게 아니라 해상 쪽을 한다면 이런 식의 논리가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거하고는 좀 다른 별개의 어떤 것이다라고 또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네. 주가가 많이 빠진 것에 대해서 그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유럽의 디벨로퍼들은 문제 없다라고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부 이제 뭐 어떤 개런티 해야 되는 시점에 문제가 생기면 손실 보전이 되겠죠. 그 부분은 지멘스의 문제이긴 하지만 CS 윈드나 뭐 CS 베링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다이렉트로 악재가 될 수는 없다라고 평가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네. 이제 제조사가 예를 들어 뭐 지멘스가 이제 전체적인 제조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베어링이라든지 아니면 타워라든지 블레이드 이런 걸 이제 납품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 뭐 베어링 쪽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제 베어링 쪽에 다시 그걸 교환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고쳐줘야 되니까 부품사들도 당연히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고쳐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들잖아요. 지멘스만 그걸 독박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 납품했던 회사들한테 다시 이제 뭘 하라고 한다 이거죠? 아니 지멘스만 독박을 써요? 아니 그러니까 터빈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지멘스가 어찌됐든 다 부품 회사에서 사서 완제품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멘스가 하는 거죠 결론은. 아 그런 경우에 지멘스가 이제 독박 쓴다. 예. 근데 그때 논리는 그날은
CS 윈드는 급락하고 CS 베어링은 올랐거든요. 네. 급등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베어링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결함이 있다고 이야기되는 베어링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CS 베어링 말고 다른 회사들이 막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결함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완벽하게 뭔가 문제가 없다고 하기 전까지는 국내 CS 베어링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네. 뭐 신규로 어쨌든 뭔가 갖다 와 갖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증을 아직 못 받았는데 인증반 제품은 거의 이제 얘네 매출의 1%도 안 되고요. 근데 인증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하반기 때 인증이 되니까 이게 인증이 되면은 새로 교체해 줄 때 뭐 얘네 걸 쓰지 않겠냐.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꼭 요 풍력 말고라도 전체적으로 약간 좀 궁금한 게 삼성에서 뭐 에어컨을 팔아요. 근데 부품 여러 군데에서 이제 뭐 납품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납품받은 회사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그 납품한 회사에 뭔가 페널티를 줘서 돈을 좀 이렇게 같이 책임을 나눕니까? 아니면 일단 삼성전자가 책임은 지고 대신 뭐 다음부터는 이 부품 회사에서 이제 안 받아 이렇게 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삼성전자가 책임을 지고 부품 업체한테 그 전가를 시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뭐 이제 냉장고 팔 때든지 뭐 TV 팔 때라도 조그만 부품이라도 만약에 그 문제 생기면은 거의 회사가 거덜날 수도 있습니다. 그 부품 회사는 네. 그렇기도 해요. 그렇구나. 왜냐면 조금만 거기에서 전체가 고장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품질 테스트가 강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풍력주 관련해서 몇 가지 체크를 좀 해봤고요. 다음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교육업체들에 대한 이슈인데요. 뭐 언론에 따르면은 국세청이 28일 오전부터 메가스터디 본사와 뭐 이렇게 시대인재, 종로학원, 서초구 UA 본사에 조사원을 보내서 이제 회계 정보 세무조사한다면서요? 세무조사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비정기 세무조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슈화되면서 뭔가 이제 세무조사가 급하게 나갔다 보고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사교육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보의 움직임이 이제 실제로 이제 공격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뭔가 나오는 거 아니냐 제기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뭐 연봉을 많이 받는 강사에 대한 개인 조사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뭔가 좀 위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주들이 좀 오늘 좀 좋지는 않았는데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좀 민감한 사안이 돼버렸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육주들이 오늘 조금 안 좋았고 안 좋았던 섹터들 뭐 업종별로 보니까 그 말씀하신 교육 서비스가 거의 뭐 맨 밑에 쪽에 자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무선통신이라든지 또 건강관리, 뭐 식품, 건축자재 이런 쪽이 오늘 대체로 좀 안 좋았던 업종으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다음 섹터도 한번 가볼까요? 네, 뭐 마지막 섹터입니다. 오늘은 뭐 대부분 너무 장이 별로였기 때문에 일단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좀 하락한 것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빠졌습니다. 이제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은 조금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됐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제약사들이 좀 빠진 상황인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15년 이후에 8년 만에 재발간한 2022년 보건산업 백서에 따르면 작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 수출이 총 18건, 계약 규모가 6조 6,32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으면서 이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2021년 규모 14조 516억보다 약 53%나 감소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흥원이 전 세계적인 뭐 고강도 긴축 통화 기조라든지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중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다 보니까 기술 도입이나 전략적인 투자 비용도 굉장히 줄이고 있고 또 경기 침체의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요즘은 M&A가 큰 M&A는 거의 안 나타나고요. 소규모 M&A만 조금 글로벌리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일부 제약업체라든지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중소형 제약 바이오 관련된 테마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다만 이제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는 하반기 이후에 견조한 실적과 관련된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삼성바이오는 최근에 주가 꽤 한 2, 3주 정도 계속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적인 매력
기록 때문에 이제 삼성바이오는 오늘 플러스권으로 끝났고 특히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관련된 이슈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틀 정도 이제 바닥에서 들썩들썩은 하는데 뭐 장대 양봉으로 오르기는 않았지만 일단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키움증권이 이제 리포트 관련된 커멘트를 이제 최근에 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빅3 PBM 이 PBM이라는 것은 이제 관련된 그 보험 등재와 관련된 어떤 뭔가를 협의하는 그런 어떤 기업으로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빅3 PBM의 점유율이 80%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그때 이야기됐던 옵텀이라는 회사가 이제 22% 그리고 그 외에도 익스프레스 스크립츠가 24% 그리고 CVS라는 회사가 33%인데 네. 이번 등재는 옵텀의 커머셜 그 포뮬리티 이쪽에서 이제 사보험이란 쪽에서 이제 등재가 안 된 거고 옵텀 내에서도 공보험과 사보험 비중이 공보험이 45% 그리고 사보험이 55%인데 여전히 공보험 등재는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휴미라 시밀러 매출이 23년, 24년에 대한 보수적인 전망이 이미 추정되고 있어서 PBM 등재 기대감도 높지 않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관련된 주가에 대해서 약간 선반영된 것은 보기 어렵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네네. 다만 이제 이번 옵텀 PBM 등재가 이제 되지 않은 것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휴미라 시밀러 경쟁 과열 우려가 이제 반영되고 향후 신제품들의 보험 미등재로 인한 미국 시장 침투율 제동 등이 선반영해서 굉장히 좀 과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했고요. 결국 이제 각 제품마다 경쟁 상황이 달라서 옵텀 사보험 미등재로 인해서 향후 출시될 신제품의 미국 진출 제동까지 너무 급하게 우려하는 것은 좀 과다하다고 이제 키움증권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과 램시마 SC의 성장, 추가 PBM 등재 소식이 이어지면 주가는 재차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도 이제 PBM 관련된 메이저 업체와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또 뉴스를 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뭔가 나온다면 셀트리온 그룹주는 뭔가 탄력적으로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옥돔이 아니고요. 옵텀. 예. 네. 옵텀입니다. 옵텀. OPTUM. 옵텀. 이게 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뭔가 이제 협의하는 이 보험 등재와 관련된 부분들을 협의하는 어떤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보험 뭐 실사하거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그 제품 가격, 보험 등가, 그러니까 보험 가격, 그러니까 제품 가격을 정해주는데 보험에 예, 그러니까 등재해서 네. 이게 이게 적정한 가격이 어디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왜 이게 좋으냐면 그 만약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어떤 그 약 제품에 대해서 이제 100원을 하게 되면은 그 제약사가 100원을 다 받고 그다음에 보험 증재한 그 PBA 한 회사한테 한 50원은 자기가 받고 50원을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험회사한테 이제 수수료만 15원 떼고 보험회사한테 35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다 이제 그 보험에 등재시키면서 그 제약 가격을 다 정하는 데죠. 네, 그 약품의 가격을 정하는 곳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약품 가격에 적절한 비율로 뭐 보험회사 그리고 또 협의해서, 제약사 또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여기에 이제 등재가 되게 된다는 거는 많은 병원들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것. 보험회사가 이제 저기는 미국은 그 민간 보험이니까 네네네. 이 보험회사에서 증재가 돼야지 우리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 민간 보험회사한테 네네네네. 나 이렇게 해서 제약했다.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을 돌려줄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에서. 네네네네. 그런 구조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건강보험 구조가 돼 있는데 미국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런 구조로 돼 있죠. 민간 보험 구조니까. 예, 그래서 민간 보험회사랑 PBA 회사랑 서로 협의하고 근데 이 회사가 중요한 거는 다 가격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이 회사한테 그 의존을 많이 하는 거죠, 결론은. 원래 옵텀이라는 회사가 작년에 세계 등재를 하겠다고 미리 말을 했었대요. 셀트리온 거를? 아니요, 이제 자기네들이 등재하는 회사가 3개 정도가 될 거라고 미리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안 들어간 거죠, 이제 셀트리온이.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불확실성 때문에 확 빠진 거고. 그다음에 CVS라는 회사가 있는데 CVS는 한 개 회사가 된다고 해서 그것만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셀트리온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남아 있는 것은 아까 빅3 PBM 중에서는 익스프레스 스크립츠라는 회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셀트리온의 기회가.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셀트리온이 말하는 메이저 업체가 익스프레스 스크립츠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기회가 이제 여기만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옵텀에 관련된 이슈도 커머셜 관련된 사보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보험은 45% 시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험 시장에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기회가 셀트리온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너무 과도하게 이제 이렇게 뭐 빠진 것은 좀 심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이 이제 주장하는 대로 정말 메이저 업체와 정말 뭔가 진행하고 있다면 발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주가는 이제 회복이 되겠죠. 네. 네. 자, 그렇게 오늘 뭐 바이오, 제약바이오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여튼 오늘 시장에 이렇게 힘은 좀 없었던 그런 하루로 기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비 오는 날 목요일 오늘 저녁 소식도 전해주신 우리 박근형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